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입니다. 자, 롯데백화점 잠실점 영업시각이 오늘 월요일은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이번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 남단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롯데백화점 잠실점 바로 동쪽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역과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면 전방 약 150m 지점에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하기 전인데요. 조만간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동쪽으로 월드타워라고 있습니다. 월드타워. 그 북쪽으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간판이 보이는데요. 그쪽에 이제 쿠팡의 본사가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 주식회사 본사가 월드타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드타워 북쪽과 잠실대교 남단 사이에 쿠팡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캐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두 동으로 이루어진 롯데캐슬 건물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동쪽 방향인데요. 북동쪽 방향입니다. 시그마 타워입니다. 시그마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타워 동쪽으로 약 1km 정도 가면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전인 8시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출입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곳에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는 잠실 서초노수 방향에서 유튜브를 찍어 왔는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수도권 지역에 어젯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밝은 장소로 오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잠실점 출입문 앞에 밝은 조명 불빛 아래에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최근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인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캐나다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몬트리올, 퀘벡, 또 천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벡은 우리 드라마 도깨비 촬영 장소로도 알려졌는데요. 퀘벡에 가면 언덕에 멋진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양대 거두가 계시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역임하신 윈스턴 처칠이 미영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영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가 캐나다의 퀘벡의 그 언덕 위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미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가족 여행을 할 때 그 캐나다 퀘벡에 그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 코스 중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정상회담을 했었던 그 호텔, 그곳을 또 투어하는 코스에도 있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요즘 계속 미국 여행을 앞두고 미국에 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이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이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는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유고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최초 대통령이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입니다. 즉 9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해리슨이 태풍새의 저주가 적용이 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그분이 1841년 3월 4일에 취임했고 취임한 때로부터 딱 한 달 동안 급성 폐렴을 앓다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1841년 4월 4일에 사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됐습니다. 자, 그 태풍새의 저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영 전쟁 당시였던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영국군과 인디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 반대 교전 국가는 미국이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인 윌리엄 해리슨이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하니까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기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게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의 일부로서 미영전쟁 북부전선인 헤인즈 전투에서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그게 테쿰세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회짜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짜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실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요. 그로부터 20년 간격으로 계속
당선이 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대통령들로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게 바로 태쿰새의 저주인데요.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바로 그 태쿰새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이면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났고 10회 자릿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그것도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들한테 적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1860년에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1900년에 재선이 된 맥킨리, 1920년에 당선된 하딩, 1940년에 3선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이처럼 총 7명입니다.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저주가 바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미영 전쟁 당시에 영국군과 인디언들이 연합군이었는데요. 미국을 상대로 싸울 때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인디언 주장 태쿰새가 사살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겼고,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그 유명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미영전쟁 당시 1813년 10월 5일에 태쿰새로부터 직접 저주의 말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분이 1840년에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한 날 지금 장맛비가 잠실벌에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날도 즉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 그게 바로 1841년 3월 4일입니다. 그날도 지금 잠실벌에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지듯이 그때 취임식 날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그때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8세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80년쯤 전인 것을 감안하면 수명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68세에 취임을 했으면 굉장히 고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저렇게 고령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호기를 발휘한 겁니다. 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취임식장에서 비옷을 입지도 않고, 제 비옷을 저기다 걸쳐놨습니다. 저런 자전거에다 제 비옷을 걸쳐놨습니다. 저런 비옷을 입지도 않고 외투를 입지도 않고 그냥 정장을 한 상태에서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 역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1시간 40분, 즉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100분 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68세 고령인 분이 1841년 3월 4일 취임식장에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그래서 급성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딱 1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단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으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바로 태쿰새의 저주를 받았던 당사자인데요. 미영전쟁
북부 전선인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그러게 객기를 부리다가 호기를 부리다가 비를 1시간 40분 동안 100분 동안 비를 맞고 취임사를 낭독하다가 68세 고령이신 분이 급성 폐렴에 걸려서 대통령직을 딱 1개월만 수행하다가 1841년 4월 4일에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돼가지고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위를 승계한 분이 그 당시에 10대 대통령이 되는 존 타일러인데요. 그러면 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는 어떤 관계냐면 당연히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유고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당시에 부통령이 존 타일러였습니다. 그래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직을 1개월밖에 수행 못하고 병으로 죽으니까 부통령에 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한 건데요. 그래서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떤 관계냐? 왜 대통령, 부통령 관계가 됐는지 정치적 역학관계 뭐 이런 친분관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두 분은 같은 버지니아 출신이고 같은 버지니아 주 안에 있는 무슨 카운티가 있습니다. 카운티도 같은 동양입니다. 고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나이 차이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보다 17살이 많습니다. 고향의 대선배죠. 그리고 그 두 분의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 초창기, 건국 초창기의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버지니아주 출신인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다 버지니아주 출신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핀시 애덤스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이고 그 2대와 6대는 부자관계고 또 2대와 6대 그 두 분은 부자관계이면서 동시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와 두 번째로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들입니다. 여하튼 미국의 건국 초창기에는 버지니아주 출신들이 대통령을 많이 했는데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도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또 같은 동양, 같은 카운티 출신입니다. 그리고 존 타일러보다 윌리엄 해리슨이 17살 연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들이 다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거물급 정치인 집안의 자녀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두 분 다 휘그당입니다. 휘그당. 자, 미국은 현재 보수 성향의 공화당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공화당의 전신이 휘그당입니다.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 그래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는 다 같은 버지니아주의 같은 카운티 동양 출신이고 17년 선후배 지간이고 또 아버지들이 다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정치인 집안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같은 휘그당입니다.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직을 1개월밖에 수행 못하고 급성폐렴으로 병사하니까 즉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돼서 죽으니까 임기 중에 죽으니까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타일러는 재선에 실패합니다. 특별히 전임자인 윌리엄 해리슨이 9대 대통령을 1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자녀 임기인 3년 11개월 동안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국정을 수행했습니다마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당이었던 휘그당 또 야당이었던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다 대통령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일종의 사면초가 상황에서 국정을 수행을 했는데요. 여당인 휘그당마저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법안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비토권이라고 하죠. 비토권.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 간에 워낙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질 못해가지고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당인 희그당뿐만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희그당마저도 4당의 대통령인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를 에게 등을 돌려버리니까 재선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재선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재선은 도전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헌정사상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최초의 케이스다 보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논란이 있었냐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건지, 즉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직무대행자인지 아니면 대통령직 자체를 승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선례가 없던 케이스다 보니까 결국은 존 타일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유고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직무대행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다 라는 식으로 주도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됐는데 전임자의 자녀 임기 3년 11개월 동안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여당 야당 전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사면 초과 상황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바람에 재선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결국은 퇴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10대 대통령 희그당의 존 타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대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대 대통령은 이름이 제임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임스 포크입니다.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11대 대통령, 11대 대통령은 제임스 포크입니다. 그분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전임자인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워낙 국정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1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임스 포크입니다. 자, 제임스 포크는 뭘로 유명하냐면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실역 방향,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이 이 바로 밑에가 잠실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비춰드리면, 자,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바로 이 아래에 보이시는 지금 전방 한 30m 지점, 여기가 잠실역 3번 출구입니다. 잠실역 3번 출구. 잠실역 3번 출구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약 한 150m 정도 가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입니다. 제가 거기서 자주 유튜브를 찍습니다. 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대 대통령이 이제 제임스 포크인데요. 그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자, 영토 확장, 미국의 영토 팽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대통령입니다.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결론 더 말씀드리면 멕시코와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의 그 영토들을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1825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거의 헐값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미국이 이겨가지고 그 지역을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 때 1844년 선거입니다. 1844년에 이제 제11대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1844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18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약 180년 전에 미국의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그 민주당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그분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구호죠. 선거 운동할 때 구호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 40 or fight. 다시 말씀드립니다. 54, 40 or fight. 그게 무슨 뜻이냐? 북이 54도 40분. 그게 아니면 전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인데요. 자, 미국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북이 몇 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1844년, 지금부터 한 180년쯤 전에 미국의 제1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포크는 이러한 구호를 외친 겁니다. 54, 40 or fight.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북이 54도 4분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캐나다 지역은 영국이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영국령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런데 미국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북이 54도 40분으로 밀어 올리겠다. 북쪽으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북이 54도 40분 선으로 미국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전쟁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 54도 40분이 어떤 선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알래스카, 현재는 미국의 영토인데요.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867년에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1867년이니까 지금부터 153년 전입니다. 156년 전이죠. 지금부터 156년 전인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알래스카가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알래스카가 매입되기 전 상황입니다.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매도가 된 것은 1867년이고요. 그보다 약 23년이 앞선 1844년 제1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1844년이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기 23년 전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던 제임스 포크는 미국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러시아의 영토인 알래스카의 최남단인 북이 54도 40분으로 밀어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알래스카의 최남단이 북이 54도 40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기존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 북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알래스카의 최남단인 북이 54도 40분까지 올리겠다. 그 과정에서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54, 40 or fight. 북이 54도 40분이 아니면 우리는 전쟁을 벌이겠다. 나의 사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북이 54도 40분이 아니면 우리는 전쟁도 벌이겠다. 54, 40 or fight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1844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제임스 포크가 선거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영토 확장주의, 팽창주의를 표방했던 후보가 제임스 포크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의 좀 그 상대당과 그 큰 표 차이 없이 간신히 당선이 됐습니다. 백중지세 이런 상황에서 그 제임스 포크가 제11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 소속으로 제11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북이 54도 40분까지, 즉 알래스카의 최남단까지 북으로 밀어 올리려면, 미국 영토의 북방 한계선은 북으로 밀어 올리려면 캐나다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북이 49도입니다. 북이 49도.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그 전에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었고, 또 미영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겼었고, 또 이번에 11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포크가 영토를 북방 한계선을 알래스카 남단인 북이 54도 40분까지 올리기 위해서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는, 또 영국과 전쟁을 또 벌이면 또 영국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영국한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미국과 협상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말고 우리 협상하자 해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의 경계선이 정해진 게 북이 49도입니다. 원래 제임스 포크가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공약을 했던 것은 알래스카의 최남단인 북이 54도 40분인데요. 그보다 남쪽으로 약 위도가 5도가 낮은, 5도가 남쪽으로 내려온 북이 49도.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의 경계선은 위도가 북이 49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보다는 남쪽으로 위도가 5도가 더 낮은 북이 49도가 현재의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입니다. 그 국경선이 바로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북이 49도의 국경선인데요. 그게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 북이 49도로 정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4년 4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인 2018년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는 북이 37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북이 37도인데요. 서울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위도가 동일합니다. 같은 북이 37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은 그보다 위도가 12도가 더 북쪽으로 올라간 북이 49도, 북이 49도가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하튼 팽창주의, 영토 확장주의를 표방했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가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선거 공약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합니다. 자,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1844년에 당선이 되고, 이듬해인 1845년부터 45년 초부터 49년 초까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데요. 대통령을 또 그분도 연임에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딱 한 번만 4년밖에 못 하는데요. 그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 그 기간에 해당되는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와 전쟁을 치릅니다.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걸었습니다. 일부러 전쟁을 건 겁니다. 전쟁을 걸기 전에 제임스 포크 제11대 대통령이 멕시코를 상대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불이 꺼져서 저쪽으로 롯데월드타워 불이 지금 꺼져 버려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불빛 밑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명이 약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 조명 아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안에 조명이 약간은 보이니까 제 얼굴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저기 조명이 약간 있습니다. 조명 불빛이 약간 나오니까 제 조명 불빛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멕시코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를 3천만 달러에 팔아라고 멕시코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거절을 했습니다. 3천만 달러는 너무 헐값이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그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전쟁 영웅이 누가 있냐면 나중에 12대 대통령이 되는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나중에 12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제커리 테일러를 미국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겁니다. 전쟁을 걸어가지고 먼저 미국의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미국의 총사령관 제커리 테일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전쟁을 걸어가지고 미국이 멕시코한테 전쟁 걸어가지고 전쟁을 발발시켜가지고 전리품으로 멕시코의 멕시코가 소유하고 있었던 뭐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나 애리조나나 다 이런 걸 강탈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전쟁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제커리 테일러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멕시코 입장에서는 교전 수칙에 따라 국경을 침범해오는 미군에게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10여 명이 사망을 하니까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미국이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으로 1846년부터 1848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전쟁에서 2년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당연히 승리합니다. 멕시코는 그 당시에 병력이 약 32,000명, 미국은 그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7,000명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병력 차이가 멕시코가 병력이 한 32,000명, 미국은 7,000명밖에 안 되는 거의 5대1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병력 숫자는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멕시코로부터 땅을 사실상 강탈한 게 1825만 달러를 지급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빼앗은 땅이 어디냐?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 대부분, 그 다음에 유타주 대부분,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대부분, 그 다음에 네바다주 대부분,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와 콜로라도주의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중서부 지역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면적, 그러니까 미국 대륙 면적의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면적을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1848년에 승리하면서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1825만 달러는 헐값이기 때문에 제 비옷이 제대로 있는지 누가 훔쳐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825만 달러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고 미국 대륙 현재 영토의 중서부 지역을 획득을 했는데요. 미국 대륙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그보다 한 45년 앞서서 1803년에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루이지애나 한반도 면적의 10배고 프랑스 면적의 4배에 해당이 되는 루이지애나 주, 거기는 미국의 중부 지역인데요. 그건 1803년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은 원래 미국 개척 당시 초창기 있었던 영토인 거고요. 자, 그래서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사실상 강탈해서 영토를 확장했던 팽창주의를 신봉했던 대통령이었고 선거 공약에서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 실행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존경을 하고 다시 대통령 재선에도 출마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왜 안 좋았냐? 그 전쟁을 그 당시에 지성인들 또 지식인들이 더러운 전쟁, 부끄러운 전쟁이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왜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강탈을 하냐? 그것은 부끄러운 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지성인이 누구냐? 윌든이라는 그 책을 저술하신 세계적인 작가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헨리 소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그분이 윌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윌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윌든을